대국인 중국을 놔두고 왜 하필 한국인가? 아부다비 왕실이 중국의 러브콜을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의 수주를 맡기겠다고 발표한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쿠웨이트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한국식으로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고, 사우디는 네옴시티의 핵심 구역 전체를 한국 기업에 맡겼습니다. 한국의 뜻밖의 영향력에 미국과 중국이 당황해하며 긴급 성명을 내는 가운데 중동에 존경받는 국왕이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나의 은인이자 우리 형제들의 나침반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 사흘, 그 시간이 중동의 모든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제 이름은 라시드 알 마크툼. 아부다비 왕실의 모든 의전을 총괄하는 의전실장입니다.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비행기가 벵골만 상공 3만 피트에서 요동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우리는 보잉 747-8VIP 전용기에 몸을 싣고 도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중동을 움직이는 건물들이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칼리파 국왕 폐하, 차기 통치자인 자이드 왕세자 전하, 그리고 사우디의 석유 재벌들과 투자청 관계자들까지.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자산만 합쳐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1년 예산을 훌쩍 넘길 정도였죠. 기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100년 묵은 최고급 루이 13세 코냑의 향기가 퍼져 있었고, 왕족들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논의할 대규모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역시 아시아 최고지. 섬세하고 완벽해. 이번 기회에 도쿄의 의료 시스템도 둘러봐야겠어. 폐하의 수술을 맡길 만한지 말이야. 자이드 왕세자 전하의 말씀에 옆에 있던 자베르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베르 장관은 전형적인 보수파로 미국과 유럽 외에는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전하. 아시아에서 믿을 만한 나라는 일본뿐이죠. 중국은 너무 거칠고 나머지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하청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크리스털 잔을 부딪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비행기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코냑 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우아하던 클래식 음악은 순식간에 비명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국왕 폐하의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기체가 미친 듯이 유동쳤습니다. 단순한 난기류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왕실 전용기를 타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스러운 진동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장 기장 연결해. 자이드 왕세자 전하가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기장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오른쪽 3번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4번 엔진도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착륙할 곳을 찾아.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공항은 두 곳입니다. 중국 베이징과 한국의 인천입니다. 자베르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베이징으로 가야지. 중국은 대국이야. 그나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당장 베이징 관제탑에 연락해. 하지만 기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현재 베이징 상공은 태풍의 영향권입니다. 이 상태로 진입했다가는 기체가 공중 분해될 수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인천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베르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물을 밟은 사람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인천? 코리아 말인가? 절대 안 돼. 그 좁아터진 나라의 국왕 폐하를 모시라고? 거기 활주로가 우리 전용기를 감당이나 하겠어? 기껏해야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공장 같은 나라 아닌가? 정비 기술도 엉망일 게 뻔해.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본까지 가. 장관님, 이번 엔진마저 과열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일본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지금 당장 기술을 돌리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기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왕 폐하는 지병 악화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혐오하다시피 하는 자베르 장관조차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네. 인천으로 가되 내 명심해라. 한국인들에게는 절대 우리 비행기에 손도 못 대게 해. 그들은 믿을 수 없어. 연료만 채우고 바로 일본으로 떠날 거다. 자이드 왕세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행기는 급격히 기술을 돌려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날개 쪽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알라여, 부디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필이면 왜 한국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은 7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기껏해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일 뿐이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구름 아래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베르 장관은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저기를 봐. 온통 아파트뿐이야. 달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군.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이런 대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서 드러난 인천공항의 활주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변방의 작은 공항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전력만 남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왕족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추락한다. 꽉 잡아. 과연 우리는 무사히 살아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장이 경악하며 말했던 비어있는 활주로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충격은 공포가 아닌 전율이었습니다.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상전력만 남은 상태에서 우리는 암흑 속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활주로 양옆의 비상유도등뿐이었습니다. 그 푸른 불빛들이 화살처럼 뒤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왕폐하의 휠체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저는 이대로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져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정말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비행기를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살았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기내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알라를 찬양하는 기도를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우리는 일제히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2대의 소방차가 완벽한 V자 대형을 이루며 우리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구급차 8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이미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기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오른쪽 날개에서는 이미 하얀 소화액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착륙한 지 몇 분이나 됐지? 3분입니다, 장관님. 기장의 대답에 자베르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분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 소방차 12대에 구급차 8대가? 두바이. 공항에서도 이 정도 대응은 최소 10분은 걸린다. 그때 기장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장관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우리를 위해 이 활주로 전체를 비웠습니다. 뭐라고? 제가 아까 활주로가 비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활주로가 4개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의 비상 착륙 요청을 받은 후 한국 관제탑은 이 활주로를 사용하려던 모든 항공기들을 다른 활주로로 돌렸습니다. 이 착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만 23대였습니다. 자이드 왕세자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3대의 항공기 스케줄을 변경했다고? 그게 얼마 만에 가능했는데? 8분입니다, 전하. 우리가 비상 착륙을 요청한 지 정확히 8분 만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8분 만에 23대의 항공기를 재배치하면서 공항 전체를 마비시키지 않는다? 그건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야. 히드로도 못하고 JFK도 못해. 한국의 관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장의 말에 자베르 장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내 스피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한 아랍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항공기에 탑승하신 모든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입니다.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으며 기체 안전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탑승교가 연결될 예정이오니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함두릴라, 모든 분들이 무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베르 장관이 또다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들이 아랍어를 한다고? 게다가 걸프식 억양이야.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정말 한국이 맞는 걸까? 7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는 우리의 상식이 틀린 걸까? 탑승교가 연결되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장이 문제였습니다. 하얀색 토브에 붉은 슈마그, 완벽한 아랍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드향까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칼리파 국왕 폐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귀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공항 VIP 의전팀장 유민혁입니다. 아랍어 이름은 유세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12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아랍어는 완벽했습니다. 발음만 완벽한 게 아니라 억양까지 리야드 토박이 수준이었습니다. 자이드 왕세자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아랍어를 잘하시오? 사우디에서 12년, 쿠웨이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전하. 아랍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민혁 팀장은 국왕 폐하의 휠체어를 본 순간 즉시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특수 의료 리프트가 다가왔습니다. 일반 휠체어 리프트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최신형 의료용 리프트였습니다. 폐하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것도 8분 만에 준비한 건가? 아닙니다, 장관님. 비상 착륙 요청을 받은 즉시 탑승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지병이 있으시다는 정보가 있어서 미리 의료 장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베르 장관의 입이 벌어졌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국왕 폐하를 안전하게 리프트에 모신 후 유민혁 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스르 기도 시간입니다. 공항 내에 기도실이 3곳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린 후 이동하시겠습니까? 자이드 왕세자가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이슬람 기도실이 있다고? 네, 전하. 남성용과 여성용이 분리되어 있고 쿠란과 기도용 매트, 우두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메카 방향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도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VIP 전용 통로는 아랍 왕궁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아랍서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우드 향이 통로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황금색 아라베스크 문양이 새겨진 카펫,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되는 정확한 기도 시간과 메카 방향. 두바이 국제공항의 기도실보다 더 화려하고 정갈했습니다. 타리크 투자청장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보다 낫군. 기도를 마친 후 유민혁 팀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셔야 하는데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음료나 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베르 장관이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우리는 할랄 음식만 먹소. 한국에 그런 게 있기나 하오. 유민혁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랍식 민트차와 대추야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오늘자 알자지라 신문과 아랍에미리트 일간지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유리 벽면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이 마치 대성당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들은 아랍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출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5대였습니다. 설마 이것도 준비해 둔 건가? 자이드 왕세자의 물음에 유민혁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자베르 장관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정말로 오늘자 아랍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차가운 나반 요거트 음료와 대추야자, 과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공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 30층, 40층, 50층이 넘어 보이는 아파트들이 산맥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넓은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고급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강을 건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한강의 다리들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다리가 몇 개나 되는 거요?
타리크 투자청장의 질문에 유민혁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31개입니다. 매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갑니다. 수백만 대. 강남에 진입하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은 뉴욕 맨해튼을 연상시켰고 거리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다니고 있네. 이 시간에 자베르 장관의 말에 유민혁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이 심야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비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맞이한 직원들 중에는 아랍계 직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아랍어로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총지배인 자밀라입니다. 레바논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로열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으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서울에만 이슬람 사원이 여러 곳 있다는 것. 할랄 레스토랑이 수백 개에 달한다는 것.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자베르 장관조차 감탄사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100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차량들의 붉은 꼬리 등. 이것도 두바이 세븐스타급보다 낫지 않나. 룸서비스로 저녁이 도착했을 때 또다시 놀랐습니다. 완벽한 할랄 음식이었을 뿐 아니라 각자의 출신 지역에 맞는 전통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왕폐하가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군. 아니, 생각보다 훨씬 낫군. 자이드 왕세자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소. 내일 일본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이 나라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군. 자베르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을 김치나 먹는 나라라고 비웃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알던 한국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우리가 알던 한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도시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함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두바이가 과시하는 빛이라면 서울은 살아 숨쉬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인 저는 곧 한국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2시가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라시드 실장, 빨리 일어나. 자이드 왕세자 전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제 방까지 오신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계신 왕세자 전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왕폐하의 스위트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자베르 장관과 타리크 투자청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국왕폐하께서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폐하. 저는 달려가 폐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폐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두바이 왕립병원에 연락해. 주치의를 화상통화로 연결하라고. 저는 즉시 위성 전화를 꺼내 두바이로 연결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국왕폐하의 주치의인 알리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새벽에 갑자기. 알리 박사, 폐하께서 쓰러지셨소.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오. 알리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증의 위치, 팔로 퍼지는지, 호흡은 어떤지.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알리 박사의 진단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자베르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병원에 절대 안 됩니다. 두바이로 후송해야 합니다. 전용기를 즉시 준비하라고 연락하겠습니다. 장관님! 알리 박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라 들어왔습니다. 지금 후송하시면 폐하는 비행기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긴 한국이란 말이오. 한국 의사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베르 장관의 고함에도 알리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심장 시술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 순간 호텔 방문이 열리더니 호텔 의료 코디네이터와 함께 4명의 응급 구조대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락한 지 채 7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두의 선 여성 응급구조사가 침착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30분 남았습니다. 그녀는 구광폐하에게 다가가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습니다. 몇 초 후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베르 장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당신들을 믿을 수 없소. 우리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야 하오. 응급구조사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구광폐하의 심전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고 화면 한쪽에는 한국인 의사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센터 김도현입니다.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측 관상동맥이 막혔습니다. 15분 내로 도착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 손상이 시작됩니다. 자베르 장관이 여전히 버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중동 최고의 의료진만 믿소. 김도현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에서 심장내과 펠로우십을 마쳤습니다. 두바이 국제심장학회에서 알리 박사님과 함께 패널로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알리 박사님, 저 기억하시죠? 화면 속 알리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현 교수, 두바이 학회의 그분입니까? 네, 알리 박사님. 지금은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분을 살려야 합니다. 알리 박사가 자베르 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관님, 김 교수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입니다. 저도 보증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 병원으로 가십시오. 자베르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구광폐하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이드, 한국 병원으로 가거라. 아버지! 자이드 왕세자가 구광폐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폐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를 믿고 결정해라. 왕세자가 고개를 들어 응급구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전하! 자베르 장관의 외침에도 왕세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중얼거림을 들은 응급구조사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응급 시스템입니다. 구급차가 출동하면 관제센터에서 우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경로상의 모든 신호등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자베르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호등을 원격으로 제어한다고? 그게 가능한 건가? 네, 서울 전체 신호등의 95%가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텅 빈 새벽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치료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태블릿을 통해 병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110,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완료. 구급차 안의 장비들은 제가 두바이 왕립병원에서 본 것들보다 더 첨단이었습니다. 모든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되었고 그 데이터가 동시에 병원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출발한 지 정확히 5분 만에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료진 10명 이상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 아까 화상통화로 봤던 김도현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칼리파 구광폐 아시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심혈관 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구급차가 출발하자마자 수술팀을 소집했습니다. 지금 심도자실에 스텐트와 모든 장비가 대기 중입니다. 들것이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한 간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폐하의 의료 기록입니다. 두바이 왕립병원에서 이미 전송받았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없음. 혈액형 A형. 기존 복용 약물 확인 완료. 자베르 장관이 경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의료 기록을 보냈다고? 이렇게 빨리? 국제 의료 정보 교환 시스템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됩니다. 심혈관 센터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술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보호자분들이 수술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의료가 저희 원칙입니다.
자이드 왕세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왕폐하께서 수술대에 누워 계셨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목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화면 속 수술실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대형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타리크 투자청장이 로봇팔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AI 수술보조 로봇입니다. 의사의 손떨림을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카테터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합니다. 시술 정확도를 99.99%까지 높여줍니다. 화면 속에서 김도연 교수의 손이 움직이자 로봇팔이 동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교수의 손을 확대한 것처럼 정밀했습니다. 카테터가 우측 관상동맥에 도달했습니다. 조영제 주입합니다. 모니터에 국왕폐하의 심장혈관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보였습니다. 혈관 한 곳이 거의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측 관상동맥이 95% 이상 폐색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이드 왕세자는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가느다란 풍선이 막힌 혈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선 확장 완료.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겠습니다. 스텐트가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는 것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스텐트 삽입 완료. 혈류 재개를 확인합니다. 모니터 속 혈관에 붉은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있던 곳이 깨끗하게 뚫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보십시오. 화면 속에서 교수가 다른 혈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좌측 전하행지에도 70% 협착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 시술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베르 장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반년 내에 또 다른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80%입니다. 지금 치료하면 15분이면 끝납니다. 자이드 왕세자가 즉시 결정했습니다. 하십시오. 아버지를 완전히 치료해 주십시오. 추가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텐트가 정확하게 삽입되었고 15분 만에 모든 시술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시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시간 40분입니다. 김도연 교수의 목소리에 대기실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자이드 왕세자는 무릎을 꿇고 알라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얼마 후 국왕폐하께서 회복실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회복실로 달려갔습니다. 폐하께서는 여전히 창백하셨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자이드, 여기가 어디냐? 한국병원입니다,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폐하께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왕실을 모시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날 아침 청구서를 받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왕폐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어젯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색이 돌아오셨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손목 혈관을 통한 시술이라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걸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베르 장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한국 병원을 끝까지 반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무거운 표정으로 폐하의 병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연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폐하.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소. 마치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시술 영상입니다. 막혀있던 혈관 두 곳을 완전히 개통했습니다. 폐하의 심장은 이제 30대 수준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시술 전후의 혈관 상태가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까맣게 막혀있던 곳이 깨끗하게 뚫려 붉은 피가 흐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시술이 미국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자이드 왕세자의 질문에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 최고 병원들에서도 동일한 시술을 합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훨씬 깁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도착부터 시술 시작까지 평균 90분이 걸립니다. 저희는 어젯밤 23분 만에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23분? 네, 문투발룬 타임이라고 합니다. 병원 도착부터 풍선 확장 시작까지의 시간이죠. 국제 권고 기준은 90분인데 저희 병원 평균은 35분입니다. 어젯밤은 특히 빨랐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나옵니까? 김 교수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텐트 2개 시술, 중환자실 하루, 일반 병실, 사흘 예정, 약물 및 검사비 포함해서 총 1,500만 원 정도입니다. 1,500만 원이요? 네, 미국 달러로 약 11,000달러 정도입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11,000달러? 11만 달러가 아니고? 아닙니다. 11,000달러입니다. 타리크 투자청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두바이 왕립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으면 최소 15만 달러는 합니다. 미국이라면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독일은 20만 달러입니다. 김 교수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의료 수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저희는 하루에 이런 시술을 20건 넘게 합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하루에 20건? 네, 이 병원에서만요. 한국 전체로 치면 하루에 수백 건입니다. 국왕폐하께서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나는 큰 행운을 만난 개로군. 비행기가 고장나서 오히려 목숨을 구했으니 말이야. 회진이 끝난 후 폐하께서는 VIP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습니다. 통유리 벽면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고 병실 한쪽에는 보호자용 소파 베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천장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국왕폐하의 심장이 3D로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뛰는 심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환자분의 실시간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감시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가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자베르 장관이 홀로그램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오? 한국은 의료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병원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잠시 후 의료 코디네이터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히잡을 쓴 중동계 여성이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의료 코디네이터 누아입니다. 시리아 출신이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자이드 왕세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전하. 한국 의과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중동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저처럼 졸업 후 한국에 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아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폐하의 24시간 케어 플랜입니다. 시간대별 투약, 재활운동, 식단이 모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식사는 할랄 인증을 받은 것들입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일정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메카 방향도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고려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슬람 환자분들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5번의 기도 시간에는 검사나 치료 일정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의 무슬림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국을 찾는 무슬림 의료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12명의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교수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다학제 진료입니다. 폐하를 위한 전문의 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영양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박선영입니다. 폐하의 당뇨 관리를 담당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이준호입니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각 전문의들이 돌아가며 폐하를 진찰했습니다. 하지만 청진기를 쓰는 대신 포터블 초음파, 기기로 즉석에서 심장과 각 장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앙 모니터에 표시되었습니다. 내분비내과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폐하. 어젯밤 혈당 변화 그래프입니다. 새벽 3시에 약간 올랐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된 인슐린 펌프가 자동으로 조절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조절됐다고? 네. AI가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인슐린 양을 계산합니다. 재활의학과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심장 재활을 시작하겠습니다. VR 기기를 이용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병실 한쪽 스크린에 폐하의 3D 아바타가 나타났습니다. 아바타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을 설명했습니다. 영양과 교수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폐하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네. 응급실 도착 직후 체열한 샘플로 밤새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폐하는 염분 대사가 느린 체질이십니다. 맞춤형 저염식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유전자 분석까지. 회진이 끝난 후 저는 김도연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서비스가 폐하께서 특별해서입니까? 왕족이시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희 병원의 표준 진료입니다. 건강보험 환자도 똑같이 받습니다. 건강보험 환자도요? 그때 복도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밖을 내다보니 옆 병실에서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가족들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분은 뇌종양 환자셨어요. 어제 로봇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흉터도 거의 없고 내일 퇴원하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강보험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 미국에서는 같은 수술에 20만 달러 이상 듭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런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김도연 교수가 다가와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의료 철학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질환은 국가가 90% 이상 지원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온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의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왕족과 서민의 병원이 다릅니다. 왕족은 세계 최고의 치료를 받고 서민은 그 아래 수준의 치료를 받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왕이든 서민이든 같은 치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국왕폐하의 회복은 기적처럼 빨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폐하께서는 병실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셨습니다. 의료진은 나흘째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퇴원을 미루셨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구나. 이 나라가 궁금해졌어. 퇴원을 하루 앞둔 날, 국왕폐하께서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울을 돌아보고 싶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 자베르 장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하,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가 아니야. 휠체어라도 타고 돌아보고 싶어. 병원만 봐도 이 정도인데 거리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 김도연 교수는 폐하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짧은 외출은 괜찮다고 허락했습니다. 다만 의료진 한 명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 일행은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식당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베르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서울은 24시간 도시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타리크 투자청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이 밤에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데 정말로 거리에는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떠는 여성들도 있었고 이어폰을 꽂고 조깅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야간에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합니다. 국왕폐하께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두바이도 안전하다고 자부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그때 거리에서 이상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바퀴가 달린 작은 로봇이 인도 위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배달 로봇입니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집까지 배달해줍니다. 자베르 장관이 눈을 비볐습니다. 로봇이 배달을 한다고? 로봇은 신호등 앞에서 멈추더니 파란불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인 듯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니, 폐하께서는 휠체어를 타셨고 나머지는 걸었습니다. 한 블록을 지나자 이상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건물마다 간판이 빼곡했는데 전부 학원이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논술학원. 이게 다 학원입니까? 네, 여기가 대치동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교육 중심지입니다. 그때 건물 하나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겁니까? 네,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공부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갑니다. 국왕폐하께서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표정이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12시간을 공부한다고? 매일? 네, 대학 입시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이 정도 노력은 기본입니다. 자베르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지? 게임, 쇼핑,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안에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음식, 음료, 생필품은 물론이고 ATM기도 있었고 택배를 보내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편의점이 몇 개나 됩니까? 5만 개가 넘습니다. 5만 개? 타리크 투자청장이 계산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식료품점보다 많군. 편의점을 나서는데 카운터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 같았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간 수당이 있어서 괜찮아요. 학비 벌어야 해서요. 학비를 스스로 법니까? 네.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요.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알바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족이나 부잣집 아이들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석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합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국왕폐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이드. 네. 아버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자이드 왕세자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폐하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유가 나와서 편했어.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왔지.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달라. 가진 게 없으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밤새 공부하고 밤새 일하고. 자베르 장관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자베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70여 년 전 전쟁에서 폐허가 된 나라라고만 알았지. 그 폐허에서 이들이 무얼 만들어냈는지는 몰랐어.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는 도시.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고 누군가의 땀이었습니다. 타리크 투자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유는 100년 후면 고갈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답이야. 사람에 투자하는 거지. 교육에 모든 걸 거는 거야. 한국이 증명했잖아.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사람만 있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국왕폐하께서는 오랫동안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가는 길에 폐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자이드, 나는 결심했다. 무슨 결심이십니까, 아버지? 한국에게 배워야 해. 우리나라를 바꿔야 해. 퇴원 당일 아침 국왕폐하께서 뜻밖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김 교수를 만나고 싶구나. 김도현 교수가 폐하의 병실로 왔습니다. 폐하께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중동의 왕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교수, 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소. 김 교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목숨만 살린 게 아니오. 내 눈을 뜨게 해줬소. 폐하께서 몸을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소. 세계 최고의 궁전에서 살았고, 세계 최고의 요리를 먹었고, 세계 최고의 차를 탔소. 하지만 진짜 최고가 무엇인지는 몰랐소. 폐하, 한국에서 배웠소. 진짜 최고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폐하께서 김 교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교수, 내 제안을 들어주겠소?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로 와주시오. 아랍에미리트의 의료를 바꾸고 싶소. 김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당신뿐만이 아니오. 한국의 의료진,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철학을 전부 배우고 싶소. 우리는 돈으로 장비를 샀소. 하지만 장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요. 자베르 장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을 멸시하던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죄드립니다. 한국을 깔보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김 교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하,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일입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귀국하는 대로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할 생각이오. 폐하께서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밤새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한국 의료진 100명을 아랍에미리트로 초청하겠소. 둘째, 우리나라 의대생 500명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겠소. 셋째, 한국형 스마트 병원을 아부다비에 짓겠소. 폐하,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투자요. 폐하께서 자이드 왕세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이드, 국부펀드에서 10억 달러를 한국 의료 분야에 투자하거라. 네, 아버지. 서울에 중동 환자를 위한 전용 의료센터를 세우는 거야. 우리 형제들이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김 교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은 당신들이 증명했소. 나를 살린 것으로.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의료진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국왕폐하를 치료했던 모든 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들이 배웅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폐하께서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셨습니다. 고맙소. 진심으로 고맙소. 병원 입구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어디선가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폐하, 한국 의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폐하께서 카메라를 향해 서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뻔했소. 한국이 나를 살렸소. 한국은 나의 은인이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더 말하겠소. 폐하께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소. 하지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는 이 나라에서 배웠소. 진정한 부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오. 폐하,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전면적인 의료 협력을 추진할 것이오. 교육, 기술, 시스템, 모든 것을 배울 것이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스승이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타리크 투자청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사우디에도 추천합니다. 자베르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웨이트 대사님, 저입니다. 한국에 대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사, 사우디 대사, 쿠웨이트 대사까지. 폐하,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폐하의 쾌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폐하께서 한국 의료에 보내주신 찬사에 감사드립니다. 국왕 폐하께서 장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 할 말이오. 당신들 나라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회견장에는 전 세계 매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자지라, CNN, BBC, 로이터. 국왕 폐하께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늘 전 세계에 선언하고자 하오. 한국은 나의 은인이오. 그리고 한국은 우리 모든 형제들의 나침반이 될 것이오. 폐하, 나침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석유 시대는 끝나고 있소. 우리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소.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사람에게 투자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있으십니까? 폐하께서 준비해 온종일을 펼치셨습니다. 첫째,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10년간 대규모 의료 협력을 추진하겠소. 둘째, 한국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소. 셋째, 한국 기업들의 네옴시티 참여를 지원하겠소.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사우디 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네옴시티의 핵심 인프라를 한국 기업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쿠웨이트 대사도 나섰습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한국과의 전면 협력을 선언한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소. 나흘 전 우리 비행기가 한국에 비상 착륙했을 때 솔직히 나는 불안했소.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기 때문이오. 폐하께서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오. 나는 이제 한국을 아오. 그리고 말할 수 있소.
비상 착륙은 사고가 아니었소. 그건 알라께서 내려주신 선물이었소. 회견이 끝나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국왕폐하께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한국. 곧 다시 오겠소. 이번에는 학생으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평생의 가치관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석유가 부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서양만이 선진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국왕폐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네. 폐하. 너는 25년간 나를 모셨지. 앞으로도 모셔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폐하. 그런데 이제부터는 임무가 하나 추가된다. 무슨 임무입니까? 폐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거야. 너가 오늘 본 모든 것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폐하. 그리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을 찬양하겠다고. 이 나라가 보여준 기적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말하겠다고. 그것이 제 목숨을 살려준 이 나라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72시간 이후 중동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국왕폐하께서 귀국하신 직후 내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한국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였습니다. 자베르 장관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국을 가장 무시했던 그가 한국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폐하.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한 달간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해보거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입니다. 자베르 장관은 한국의 교육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진학률 70%, 연간 독서량 세계 상위권, 평균 공부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30%도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석유 덕분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습니다. 국왕폐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식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회의 결과 아랍에미리트는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비전 2035. 이름부터 야심찼습니다. 한국에서 교사 1000명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학생 5000명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병원을 한국식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국을 배우려면 한국어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베르 장관의 제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직접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타리크 투자청장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옴시티의 핵심 인프라를 한국 기업에 맡겨라. 삼성, 현대, LG 모두 참여시켜라.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설하는 미래의 도시입니다. 그 핵심을 한국에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 더 과감했습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를 한국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 200명을 초청하고 쿠웨이트 의사 1000명을 한국에서 연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오만, 바레인도 연쇄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알자지라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막의 별, 동쪽에서 뜨다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국왕폐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륙, 심장마비,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 그리고 깨달음.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중동 전역에서 한국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국 유학을 신청하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두바이에만 수십 개가 생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도 급증했습니다. 삼성은 아부다비에 중동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현대는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부다비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아부다비 개원식이었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병원이 완공된 것입니다. 50층 높이의 첨단 병원. 한국 의료진 300명이 상주하며 중동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개원식에는 중동 각국의 왕족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특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교수도 왔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얼마 전 나는 죽을 뻔했소. 한국이 나를 살렸소. 폐하께서 청중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날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소. 첫째, 진정한 부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 둘째, 배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폐하께서 병원 건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병원은 배움의 상징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땅에 심은 첫 번째 씨앗이요. 이 씨앗이 자라서 숲이 되면 그때 우리도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요. 폐하께서 김도연 교수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렸소.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줬소. 김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 교수,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오. 네. 폐하, 오늘 그 약속을 지켰소. 앞으로 이 병원에서 수만 명이 치료받을 것이오. 그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오. 폐하께서 목에 걸고 있던 훈장을 빼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최고 영예인 독립 훈장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김도연 교수, 당신에게 독립 훈장을 수여하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김 교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과분한 영광입니다. 과분하지 않소. 당신은 한 사람의 목숨만 살린 게 아니오.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소. 개원식이 끝난 후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높은 빌딩들. 예전에는 이 불빛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저 불빛들은 석유로 밝힌 불빛입니다. 100년 후면 꺼질 수도 있는 불빛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불빛은 사람들이 밝힌 불빛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밤새 일하는 직장인들, 밤새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그들이 만든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서 국왕 폐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라시드. 네. 폐하. 그날 밤을 기억하나? 잊을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쓰러지셨던 밤이니까요. 그래. 그날 밤 나는 죽음을 봤지. 하지만 동시에 삶을 봤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삶 말이야. 폐하께서 아부다비의 야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라시드. 나는 이제 늙었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 폐하. 하지만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겠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이 땅에 심는 거야. 우리 후손들이 석유가 아닌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폐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라시드, 너에게 부탁하마.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거든 내 이야기를 전해주거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72시간 동안 일어난 기적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맹세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폐하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폐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라시드. 너는 참으로 충직한 신하야.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비상 착륙. 한국에 대한 편견. 심장마비. 한국 의료의 기적. 그리고 깨달음.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가 사람으로 부자가 된 나라에게 무릎을 꿇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국왕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석유 시대는 끝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길은 영원할 것이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사람을 믿고 투자한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 저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할 것입니다. 한국이여, 영원하라. 지금까지 사막의 별, 한강의 뜨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중동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루에 수십억을 쓰는 석유 재벌들이 한국의 병원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왕립병원도 해내지 못한 치료를 한국 의사들이 2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하나가 중동 전체의 국가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새벽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환자를 위해 뛰는 의료진들. 그들이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일궈낸 기적의 나라. 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인천공항 최고를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